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대한체육회가 자정 능력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 체육계 성폭력 파문에 대해서 전적으로 외부 기관의 조사를 맡기겠다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눈에 띄는 조치가 무엇들이 있는지 오늘도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0년 전 이맘때 이른바 용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아픈 기억이지만 참사를 겪었던 유족과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보고 진상규명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고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미세먼지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차츰 해소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경보는 주의보로 낮아졌고 내일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주 후반에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체육계 폭행과 성폭력 파문에 대해 관련 조사를 전적으로 외부 기관에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심석희 선수 동료들을 상대로도 추가 폭행 피해를 확인하고 있고 구속된 조재범 전 코치를 오는 18일 접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북한과 미국이 이번 주 후반 고위급 회담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지난 주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2차 북미 회담에 대해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업계와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카풀 서비스에 대한 대화에는 어떤 전제도 없고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날씨 포비아 같은 신조어도 등장을 할 만큼 관측 이래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새로운 기록들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뒤덮었던 미세먼지는 찬바람이 불며 약화해 밤사이에 대부분 사라지겠습니다. 먼저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첫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서울 도심은 마치 희뿌연 장막을 쳐놓은 듯합니다. 민간 기상사업자가 설치한 측정기로 미세먼지 농도를 알아봤습니다. 오전 7시 서울 구로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는 289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농도도 167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마음 놓고 숨을 쉬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외부와 차단된 실내는 어떨지 측정해봤습니다. 실내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세먼지 측정기에 붉은색 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실외보다는 농도가 낮지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질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농도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실내 공기질도 나빠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물걸레라든지 공기청정기 등을 가동하셔서 실내 공기질을 좋게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2015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 최악으로 평가된 이번 미세먼지는 기존 기록을 모두 바꿨습니다. 서울 일평균 초미세먼지 기록이 129 마이크로그램으로 지난해 3월에 99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것도 이번이 처음. 2017년 2월 제도가 도입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사흘 연속 발령된 것도 첫 기록입니다. 하지만 주말부터 사흘째 계속 악화하던 미세먼지는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며 점차 약화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영하 10도 안팎의 반짝 한파가 찾아오며 미세먼지가 물러나고 오랜만에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렇게 초미세먼지가 가시질 않으면서 서울시는 처음으로 사흘 연속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외출하기 두려울 정도였는데 어쩔 수 없이 초미세먼지를 견뎌야 하는 분들은 마스크도 남의 얘기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희뿌연 초미세먼지가 서울 도심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대형 건물들도 형체만 간신히 보일 뿐입니다. 시청 앞 스케이트장은 사흘째 운영을 멈췄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러 왔는데 좀 미세먼지 때문에 안타깝게도 못하게 돼가지고 좀 슬퍼가지고 이제 다른 데 가야 될 것 같아요. 온종일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배달하는 사람들에겐 초미세먼지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미세먼지기 심한데 이게 마스크도 안 끼고. 예. 바쁘니까. 머리에 한 끼 식사를 이고 달려하는 마당에 마스크는 사치. 아이고 신경 못 써요. 미세먼지면 더 일하기 힘드신가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숨쉬기가 나쁘니까. 평소 같았으면 발 디딜 곳 없는 남대문 시장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손님이 들어오시고 확실히 안 나오시지. 네.
진짜 너무 우리나라 큰일 났어. 나 오늘 아침 일 나갖고 진짜 걱정되더라고요. 온종일 바깥에서 짐을 날라야 하는 납품업체 직원도 고역을 겪기는 마찬가지. 마스크도 못 끼시는 네, 젖어가지고 더 답답해가지고 끼질 못해요. 서울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22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곳 서울 중구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오전 한때 가장 나쁨 수치를 훨씬 웃도는 130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관측 이후 처음으로 사흘 연속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공공배출 사업장 그리고 서울시 발주 공사장에 대해서는 조업을 줄이는 조치를 하고 있고 도로 분진 청소 등을 통해서 비산먼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 조치 발령으로 노후 경유차의 통행량이 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경찰 특별수사팀이 오늘 18일 구치소에 있는 조재범 전 코치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심석희 선수는 물론 다른 선수들의 성폭력 피해가 있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오는 18일 수원구치소에 있는 조재범 전 코치를 조사합니다. 심석희 선수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첫 조사인 만큼 고소장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일단 사실관계 확인하신 거죠? 네, 고소 내용을 제기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경찰은 자료 분석과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복원된 대화 내용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압수한 조재범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에 대한 포렌식이 대부분 끝난 데다 현장 조사에서 CCTV 등 결정적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들로도 조 전 코치를 조사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행과 성폭력 사이 연관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습 폭행 피해자인 쇼트트랙 선수 3명과 다른 동료 선수에게 성폭행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 전 코치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경찰로부터 고소장 일부를 전달받았다며 예정된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코치에 대한 구치소 접견 조사를 시작으로 성폭행 의혹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앞서 수사 상황부터 먼저 보셨는데 체육계 성폭력 파문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관리 책임이 있는 대한체육회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포츠부 허재원 기자와 함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허재원 기자, 사태 불거지고 나서 연맹은 뭐 했고 대한체육회는 뭐 했냐 이런 소리가 많았는데 대한체육회장이 직접 대책을 발표했죠? 네, 조치들 몇 개를 소개를 해볼까요? 네. 폭력이나 성폭력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묵인 방조한 회원 종목 단체 즉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재범 코치의 성폭행 파문이 터진 빙상연맹 먼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고요. 네. 폭력과 성폭력 전수조사해서 처벌 대상이 나오면 검찰 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사건의 조사는 모두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고 홈페이지에 관련자 처벌과 징계 내용을 공시하기로 했고요. 가혹행위나 성폭력 가해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 분야에 절대 발을 못 붙이게 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진천선수촌의 여성 부촌장, 여성 훈련관리관, 그리고 여성 인권 상담사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전수조사하겠다, 외부에 맡기겠다, 연구 제명하겠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별로 그렇게 눈에 띌 만한 새로운 조치는 없어 보이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조치들 좀 반복한 수준으로 보이고요. 네. 제가 딱히 소개는 안 드렸지만 CCTV 확충하고 비상벨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도 오늘 또 나왔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새로운 얘기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주일 전에 문체부에서 발표한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과 거의 비슷한 대책들로 보입니다. 물론 이 대책들이 효율적으로 잘 시행돼서 효과가 있길 희망합니다. 문제는 폭력과 성폭력 문제를 근절해야 하는 대한체육회 자체가 자정 능력이 있느냐 이런 의심이 있는데요. 예. IOC 위원 셀프 추천, 평창 올림픽 때 갑질 논란, 선수촌장은 곰사냥 다녔고 최근에는 골프 접대 의혹까지 떠올랐는데 그야말로 바람잘 날이 없는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는
대한체육회부터 뼈를 깎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금 나열했던 의혹들도 상당한데 매번 이렇게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체육계 좀 더 근본적인, 좀 더 원인을 찾는 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을 했는데요. 네. 좀 더 근본적으로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으라 이렇게 강조를 했죠. 체육회도 오늘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일단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포기하더라도 체육계에 만연한 온정주의 문화를 철폐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또 합숙 위주 그리고 도제식 훈련 방식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폭력이나 성폭력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학생 선수들이나 여자 선수들의 합숙 훈련이 항상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네, 합숙 훈련 지금 지적하셨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폭로가 나온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전 선수도 처음 피해를 입은 곳이 숙소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신유용 선수 말을 좀 빌려보면 네. 합숙 훈련 당시에 휴대폰 걷는 거는 기본이고요. 남자 코치의 방을 여자 선수가 청소하고 남자 코치의 빨래도 대신해주고 아침에 깨우러 가고 감독 마사지하고 이런 게 당연한 줄 알았다고 하잖아요. 네. 신유용 선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목의 선수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10년 전 여자 농구에서 감독이 선수를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역시 범행은 숙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올해 국가대표만 봐도 올해 종목별 선수촌 최대 훈련 일수가 260일, 굉장히 많은 일수입니다. 어린 학생 선수부터 차근차근 숙소 문화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네, 체육계 어떤 자정 능력 강화에 대한 걸 짚어봤는데 수사 상황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조재범 전 코치의 수사 상황, 접견 조사 날짜가 확정이 됐더라고요. 네, 이경국 기자 보도도 예. 있었지만 소환 조사 대신 일단 조재범 전 코치가 수감돼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하기로 했고요. 네. 금요일인 18일에 경찰 수사관 2명이 투입됩니다. 심석희 선수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한 달 정도 된 시점이죠. 그동안 경찰은 조재범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했고요.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4곳의 현장 조사도 마쳤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들로도 조 전 코치 조사하기에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해서 짧게 한 번 더 정리하면 조 전 코치는 지금 폭력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거고 네. 성폭력과의 연관성을 좀 이제 앞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자, 심석희 선수 외에 다른 선수도 또 추가로 성폭력을 피해를 당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면서요? 네, 경찰이 분석한 건 조 전 코치의 상습적인 폭행이 성폭력으로 이어졌다. 예. 실제로 폭행 혐의 중에 한 건 정도는 성폭력이랑 같은 날짜에 이뤄졌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폭행 피해자인 쇼트트랙 선수 3명과 이들 외에 다른 선수에게도 성폭행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 측은 일단 예정된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성폭행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일단 접견 조사 날짜도 잡혔으니까 앞으로 또 수사 과정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부 허재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도 검찰에 출석을 해서 3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을 캐묻고 있는데 검찰은 오늘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또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3번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 등이 주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어제 2차례 소환을 통해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 등 40개에 달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서명 등 물증이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오늘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조사한 판사 100여 명의 진술과 각종 물증 등 이제까지 확보한 증거와 양 전 대법원장의 말이 다른 부분이 많은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서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또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재판 개입 정황을 추가 확인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 전 차장은 자신의 법관 재임용 탈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자 소송을 맡은 판사를 만나 원고 패소를 요구하고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련 민원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자유한국당에 공식 입당했습니다. 당대표 도전 여부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는데 정치권은 저마다의 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정치 신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민생 파탄을 저지하겠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당대표 출마 여부나 탄핵 평가에는 말을 아꼈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질문이 잇따르자 적극 반박했습니다. 지난 정부 한 일 모두가 마치 국정농단이나 적폐인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와도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며 과거나 계파 싸움은 잊고 똘똘 뭉치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통합과 변화. 오늘 제가 계속 얘기한 게 통합과 변화입니다. 아, 그러세요? 제 거 컨닝하신 건 그랬습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탄핵 책임론에 대해 통합과 변화를 내세워 맞서겠다는 건데 비박계 좌장 김무성 의원도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라며 일단 감쌌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왜 탄핵에 대한 책임자입니까? 모든 게 박근혜 대통령 책임입니다. 하지만 황 전 총리의 입당으로 박근혜, 탄핵, 국정농단 이런 말이 다시 오르내리는 건 한국당 내에서도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대표를 노리는 정우택 의원은 황 전 총리의 아킬레스건 친박 프레임은 물론 대권 행보에 집중하라는 말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도로 친박당이라는 어떤 그 올가미를 우리한테 씌우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선거 경험이 없는 황 총리로서 과연 이것을 지휘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 책임자가 개선 장군 행세를 한다고 쓴소리를 했고 결국 도로 친박당인 셈입니다. 한국 보수의 비극이고 씁쓸한 현 주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도 수위 높은 비판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쓸만한 재원이 없어 정치인 아나바다 운동을 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재활용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수 결집의 기회를 얻었다는 평가와 총선을 생각하면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신중론 속에 황교안 전 총리가 과연 탄핵 프레임을 어떻게 깨뜨릴지 관심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기업 총수들과 중견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올해 경제 활력을 불러오기 위한 아이디어와 건의사항을 경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대기업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독려하면서 경제 활력을 위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 현안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일자리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고용 창출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 여러 기업들이 올해부터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내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기업의 경쟁력도 좋은 일자리도 또 모두 결국은 투자에서 나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투자에 더욱 힘써주기 바랍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로 나아가는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주역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혁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회담을 위한 물밑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대화 회의론도 거듭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을 순방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가족 장례식 참석차 일정을 하루 줄여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16, 1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재외공관장 회의에 일부 참석할 것으로 보여 북미 고위급 회담은 빨라도 이번 주 후반이 될 전망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을 취소하면서 폼페이오 장관 일정에도 여유가 생긴 만큼 다음 주 개최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장소는 뉴욕이 유력한데 김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지 주목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며 물밑 논의가 상당히 진행됐음을 시사했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정상회담의 일시와 장소, 의제를 조율하면서 두 정상의 회동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북미 대화에 대한 회의론이 미국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엘리엇 앵걸 신임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하지 않는 상황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양보받게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위성사진과 정보당국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핵실험 중단 이후에도 미사일과 핵탄두를 빠르게 대량 생산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군비통제단체는 북한이 핵폭탄 6개 분량의 핵분열 물질을 추가 확보하면서 핵폭탄 규모가 20여 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회의론을 넘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비핵화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가 지난 주말 사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됐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 내용을 잘 아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이 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세부 내용이 조율되는 가운데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스웨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최 부상은 오늘 오전 평양발 고려 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최 부상은 행선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스웨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간다고 답한 뒤에 곧바로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새해 들어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스웨덴 방문과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준비 사이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외교부는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과 관련해 북미 호속 협상 일정과 장소 등이 확정될 경우 대외적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북미 양측 간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스웨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공유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와 대북 제재, 남북관계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할 한미 워킹그룹, 즉 실무협의체 화상회의와 관련해 이번 주 내에 개최하는 것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국방부가 올해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 군과 북한 정권은 적이라는 기존의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대신에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규정했는데 이렇게 포괄적 적 개념을 도입한 것은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2년마다 발간한 올해 국방백서입니다. 국방정책을 외부에 소개하는 책자인데 북한에 대해 달라진 평가가 눈에 띕니다.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명시해온 문구가 사라진 겁니다. 적 개념은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적 개념은 남북 관계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리 표현되어 왔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처음 등장한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은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은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는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으로 표기됐습니다. 이번에 이 표현이 사라진 것은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등 최근의 남북 화해 분위기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내용 등 주요 국방 현황과 성과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의 위협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최대 사거리 1000km 이상의 화성 15형까지 보유하며 타격 능력을 높였고 기존의 재래식 무기와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서도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지만 기존 백서에 들어있었던 자유민주 가치 공유라는 표현을 삭제해 불편한 한일 관계를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네, 수도권에 내려졌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조금 전인 오후 6시에 해제가 됐습니다. 환경부는 비상 저감 조치가 당초 밤 9시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오후 들어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됨에 따라 앞당겨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와 서울 지역에서 실시하던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 역시 함께 해제가 됐습니다. 수도권에 내려졌던 비상 저감 조치가 해제가 됐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 3명을 추천을 했는데 지난해 9월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넉 달 동안 고민한 것이라고 하기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뉴스 TMI. 오늘은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 네. 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법안명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인데요. 2017년 하반기부터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과 하태경 의원, 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각각 5.18 진상조사에 관한 법안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국방위가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포괄적인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 의결했고 본회의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됐죠. 그렇다면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0년 가까이 되어가는 시점에 특별법이 제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데다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도 속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진상조사위원은 5.18 당시 자행된 민간 피해와 진실 은폐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게 되는데요.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 암매장 등의 실체적 진상은 물론 시민들을 향한 군의 최초 발포와 발포 명령자 규명,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북한군 개입설의 진위 등도 검증합니다. 조사위 구성은 국회의장 추천 1명, 여당 추천 4명,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추천 4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특별법 시행 이후 넉 달 동안 추천위원을 내지 않아 비난을 샀는데요. 뒤늦게 3명을 발표했지만 이들의 이력이 문제가 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도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차기환 전 판사 등 3명을 추천한 데 대해 진상규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제1야당이란 공당이 역사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면서 아직 다 아물지 못한 5월의 상처를 다시금 헤집는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과 당시 철거민들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14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용산 참사 10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는 오늘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추모위는 현재 활동을 중단한 검찰의 용산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이며 검찰총장이 조사단을 재구성해서 조사 활동을 이어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 토요타가 마치 미국에서처럼 안전장치를 똑같이 장착한 것처럼 과장, 또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8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긴 했는데 문제의 차량들 이미 3,600대가 넘게 팔려나갔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요타의 2015년식 라브4 차량을 충돌 실험한 영상입니다. 각각 운전석과 조수석에 치우쳐 부딪혔는데 운전석은 충격이 전면 유리 바로 앞에서 멈추는 데 반해 조수석은 차체가 전면 유리를 부수고 더 안쪽까지 구겨져 들어갑니다. 이런 차이를 만든 것은 브레킷으로 불리는 안전보강제로 이 부품 덕분에 당시 라브4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서 최고 안전 차량으로 선정됐습니다. 토요타는 한국에서도 이런 사실을 광고에 활용했지만 정작 한국 출시 차량에는 해당 부품이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달리 브레킷이 빠졌는데도 소비자가 미국과 똑같은 안전 사양을 갖췄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광고를 한 겁니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로 보고 8억 1,7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안전사양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 결과를 국내 출시 차량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최초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 2015년에서 2016년식 라브4는 이미 3,600여 대가 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매 금액으로는 1,000억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나오는 가운데 한국 토요타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결정 내용을 문서로 받은 뒤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카카오가 택시업계와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는 YTN과의 통화에서 택시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해 원만하게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카풀 서비스를 논의하는 대화에는 어떤 전제도 없고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택시업계가 대타협 기구 참여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서비스 중단이 이루어진 만큼 택시업계도 대화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 시행 등 처우 개선과 택시산업 지원 방안을 우선 논의하겠다며 이번 주말까지 택시업계 참여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20명의 사상자를 낸 충남 천안 호텔의 1차 화재 감식 결과 지하 1층 침고류 보관실이 발화 지점으로 지목됐습니다. 현장 감식을 진행한 소방본부는 화재 패턴을 분석한 결과 침고류 보관실이 발화 장소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확보한 CCTV 저장 장치를 통해서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2차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원인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도 합동 감식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 화재 초기 당시의 상황이 담겨 있는 방범용 CCTV 화면도 공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화재 신고가 나고 2분이 지난 시각 처음 이렇게 검은 연기가 보입니다. 자, 순식간에 골목을 뒤덮고 깜깜한 밤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1분 뒤 호텔에서 시뻘건 화염이 솟구치고 한 여성이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 큰 길 쪽 호텔 모습인데요. 지하 환풍구에서 시커먼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어서 호텔 식당 직원 손님들이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한 손에 전화기를 들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눈에 띄죠. 거대한 검은 연기 속에 있던 19명은 다행히도 구조가 됐지만 지하에서 불을 끄던 직원 1명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업 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어업 피해 보상금을 탄 이른바 가짜 해녀 13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가짜 해녀에는 회사원, 택시기사, 심지어 90이 넘은 노인도 있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안 곳곳이 쓰레기로 엉망입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해녀 주거지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마을에는 위장 전입하거나 실거주하면서 조업일지를 허위 작성해 조피해 보상금을 타는 가짜 해녀는 130명. PC방 사장, 체육관 관장, 택시기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가하거나 심지어 말기암 환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녀 일을 하려면 나자무업 허가를 받아 연간 60일을 조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촌계장과 전직 한수원 보상 담당자에게 돈을 주고 업일지를 허위로 만들었습니다. 해녀의 연간 조업일이 최장 120일 정도지만 이들은 200일 이상 조업한 것으로 꾸몄고 수산물 채취량도 부풀렸습니다. 이들이 타낸 보상금은 모두 21억여 원. 서생 앞바다에서 진행된 원자력 발전소와 석유공사의 각종 공사로 인한 조피해 보상금입니다. 울주군 담당자는 면허 신고자의 집을 방문해 잠수복 등 어업도구를 확인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불법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해경은 오천계장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가짜 해녀 130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이번 사건 외에도 보상금 불법 지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고갈된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 연안에서 명태 포획이 전면 금지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명태를 잡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태는 한때 어획량이 15만 톤을 넘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줄어 2008년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교수 학생단체로 이루어진 강사제도 공대위는 오늘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대학의 시간 강사 대량 해고 움직임 등 강사법 무력화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대학에서 강사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겸임 교수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며 대구대, 동아대 등에서는 이미 100명에서 300여 명의 강사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의 전체 수입 가운데 강사료 비율은 1에서 3%에 불과한 데다 추가 소요 인건비의 70%를 교육부에서 지원한다면서 강사를 해고하며 비용 절감을 내세우는 것은 지나친 엄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테니스의 간판 스타 정현이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호주 오픈에서 대역전극을 펼치며 2회전에 올랐습니다. 세계 25위 정현은 멜버른 파크에서 열린 단식 1회전에서 세계 78위 클란의 서브에 밀려 먼저 2세트를 내줬지만 범실을 줄인 탁실한 플레이로 3세트를 내리따내 3시간 37분 만에 3대2로 역전승했습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 최초 4강 업적을 이뤘던 정현은 모레 세계 55위 에르베르를 상대로 3회전 진출에 도전합니다. 디지털 복원된 임권택 감독의 1980년 작품 짜코가 다음 달 개막하는 제69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됐습니다. 영상자료원은 짜코가 디지털 복원된 세계 유수의 고전 영화를 상영하는 클래식 부문에 초청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태국과 인도도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나빠진 대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대포도 발사하고 인공 강우를 실시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전합니다. 초미세먼지의 습격으로 비상이 걸린 태국의 수도 방콕. 거리에는 물대포까지 동원해 이곳저곳 물 뿌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방콕 시민들은 숨을 쉬기도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 현장과 자동차 매연 등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방콕의 미세먼지 수치는 세계보건기구 안전기준의 6배 정도. 태국 정부는 급기야 미세먼지를 가라앉혀줄 인공 강우까지 준비 중입니다. ถ้าเมื่อไหร่ความพร้อมของความชื้นสัมพัทธ์กับเรื่องทิศทางลมพร้อมเขาก็จะทำฝนเทียมนั้น 인도 역시 최악의 대기 오염을 겪고 있습니다. 힌두교 축제인 쿰브멜라로 수백만 명의 순례객이 인도 북부로 몰려드는 가운데 거리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सांस लेने में दिक्कत होती है और क्या नाम है मतलब मास्क बिना मास्क पहने जा ही नहीं सकते, इसको पास कर नहीं सकते. 인도 뉴델리의 경우 지난해 말 세계보건기구 안전기준의 13배에 달하는 초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 중인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치명적인 대기 오염의 습격을 받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미 사상 최대를 갈아치우고도 속절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측근이 제안한 중재안까지 거부하며 장벽 예산 주장만 강조하고 있는데 지지율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주요 기관 업무 차질에 공무원의 소송과 시위까지 촉발하고 있는 미 연방정부 셧다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 무조건 확보라는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셧다운을 끝내고 3주간 예산 협의를 해 여의치 않으면 비상사태를 선포하라는 측근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강성 제안마저 거부했습니다. Well, that was a suggestion that Lindsey made, but I did reject it. Yes, I'm not interested. I want to get it solved. I don't want to just delay it. I want to get it solved.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는 주장을 트윗과 말을 통해 가속화했습니다. So I've been here all weekend. A lot of the Democrats were in Puerto Rico celebrating something. I don't know, maybe they're celebrating the shutdown.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성 행보에는 벽 쌓기 선거 공약 이행을 통한 지지층 결집이라는 목적도 크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지만은 않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이어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 기관 라스무센에서조차 현지 시각 14일 지지율이 최근 1년 새 최저인 43%에 머물렀습니다. 500명의 지지율을 매일 추적 조사하는데 지난 8일 장벽 관련 대국민 연설 이후 본격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여론의 추이가 셧다운을 볼모로 삼은 트럼프의 장벽 예산 노선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최근 제기된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해 러시아를 위해서 일한 적이 없다면서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러시아 스캔들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뉴욕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나온 러시아 내통 의혹 보도는 모두 거짓이라며 자신은 결코 러시아를 위해 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 never worked for Russia, and you know that answer better than anybody. I never worked for Russia. Not only did I never work for Russia, I think it's a disgrace that you even asked that question, because it's a whole big fat hoax. 지난 2017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통역사 노트를 압수하고 함구령을 내렸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도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I just don't know anything about it. I read it this morning. It's a lot of fake news. 앞서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해임한 직후 러시아 내통 혐의와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FBI의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법 방해 혐의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을 알아야 하겠다며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다음 달 의회에서 러시아 내통 의혹을 추가로 폭로할 경우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각에선 뮬러 특검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내놓을 경우 탄핵론이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아카데미상을 주관하고 있는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에게 아카데미 외에 다른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고 미국 배우조합이 주장했습니다. 16,000명의 회원이 있는 미국 배우조합은 오늘 성명을 통해 아카데미 측으로부터 배우조합상 시상식 등의 시상자로 참여하지 말라는 여러 건의 협박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현지 연예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언론들은 이에 대해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이 시청자 수 2,650만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올해는 주요 시상자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배우들에게 압박을 가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올해 중국의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리커창 중국 총리가 대규모 경기 부양에 의존하지 않고 합리적인 경제 성장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리커창 총리가 어제 베이징에서 국무원 2차 전체 회의를 소집해 올해 1분기 경제 업무를 검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방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회복하면서 오후 6시를 기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도 해제됐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점차 미세먼지가 걷히면서 특보도 차차 해제되겠고요. 내일은 모처럼 만에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대신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로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춥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밤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대구는 7도, 부산은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영하 1도, 청주는 1도, 대구와 광주는 3도, 부산은 6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다시 온화한 겨울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2부에선 학대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해서 전국 경찰관들과 함께 달력 제작에 나선 이른바 로보캅 검거왕 박성룡 경찰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